N번방을 보면서 많이 너무 본 거예요. 이거 다 룸사롱에서 하는 거고 성매매 현장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걸 서로 공유하고 배포하고 유포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유대를 형성하는 성구매 집단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N번방이랑 법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반응 차이를 보면서 한 번 더 절감했거든요. 과연 이 사회에서 동일한 무엇일까? 끊임없는 구획들, 아동 청소년이어서 문제인가? 일탈계를 운영하는 성인 여성들은 성인 여성이면 안 되면 성매매 종사자면 되는가? 동의했다고 여겨지는 혹은 이미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남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폭력이 아닐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에 이 사회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무기력할 때가 되게 많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수사기관을 접할 때 사실 성매매 과정에서의 성폭력이 대표적이죠. 만약에 10건 있으면 9.9건은 성매매로 돌연 전환됩니다.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 네, 여성은 분명 성폭력 피해라고 신고했는데 그럼 성매매 하신 거네요? 라고 이제 인지조사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간다거나 근데 이 사건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경찰이 한다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방 남성은 피해자로서 성구매도 하려고 했고 성폭력도 했으니까 가중처벌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성구매가 워낙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성매매 과정에서는 어떤 폭력도 폭력이 아니게 되는 거구나.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폭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가장 직면하게 되는 순간 정말 많은 불법적인 부분들이 너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가시화가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건화가. 예를 들면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구매자가 스토킹한다든지 뭐 폭력 행사한다든지 절도한다든지 촬영을 했다든지 너무 명백한 불법이고 폭력인데도 너 그러면 내가 성매매한 거를 알릴 거야. 그러면 두렵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처벌이 함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매장당하진 않을지, 모든 관계가 끊기지는 않을지, 나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닐지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큰데 경찰과 대면했을 때 경찰 역시 이 여성들을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로만 대하는 상황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립되고 무언가 자신의 권리라던가 이 공간에서 내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서 대우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막아버리는 분위기가 있고요. 뭐 단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경찰들이 지금 단속을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요즘 어플로 굉장히 성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해서 만나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게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성만 만나는 거죠. 근데 요즘 오피스텔 형태는 실장에 새끼 실장에 새끼 실장에 새끼 실장을 엄청 이렇게 둬가지고 이 여성도 업주를 모르는 거예요. 사무실도 가본 적 없고 실물 사무실도 없고 그러면 업주는 사실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함정수사 단속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업주와 산업의 고리들을 검거하지는 못하고 꼬리만 이렇게 쳐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일 때는 정말 여성만 처벌하는 중구난방으로 그런 방식으로 되었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제정되면서 알선자나 건물주, 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 처음에 의도한 바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여성을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27만 명의 관전자, N개의 방, 4만 개의 유흥업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업소들이 돈을 벌면서 생존하고 있는 뒷배경에는 이 남성들이 폭력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자 되기에 한 과정이 되는 너도 하라고 하고 했다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러고 안 하면 배척하는 이 남성 집단이 어떻게 하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게 즐거움이라고
즐거움이 되었는가? 이 집단적인 남성의 놀이 문화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야 조주빈이나 뭐 각각 박사방 이런 운영자들 한 명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 산업이 번성하게 되었는지까지 갈 수 있고, 성매매를 마주하는 불편함에 이 성매매가 성차별적인 산업, 여성 착취적인 산업이어서 그렇다라는 맥락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음란한 여성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그 불편함이 저는 여전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남성들의 놀이 문화로서의 그런 유흥 문화, 여성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그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무리한 성적 요구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 않나. 저는 가난한 남성들도 성산업에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이 유입되는 형태는 판매자 형태보다는 운전해주는 사람, 새끼 실장, 웨이터, 그런 관리자적 역할로 유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빈곤하고 똑같이 빚이 만들어져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젠더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구나. 빈곤한 남성들은 조건 만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자본이 필요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만 깔면 되고, 주변에 또래의 여성들이나 조금 더 어린 여성들이 모으기만 하면 모텔비랑 성구매 비용 다 남성들이, 성구매자들이 제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성산업에 유입되기 쉬운 조건은 똑같죠. 그런 빈곤이라는 경제적 상황이라는. 그러나 성산업으로 유입됐을 때 위치성은 굉장히 다른 거죠. 남성과 여성이.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업주의 역할. 남성들이 더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 남성들이 덜 문란해서가 아니라는 거. 남성들에게는 성을 사는 것이 나의 역할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성을 사는 역할로 박제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나가야죠. 낯설면 더 어렵잖아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되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성매매 산업 안에서만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성매매 산업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돼요. 여성들이 계속 생존해야 하는데 이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여성들의 권리가 안전하게 성매매할 권리만 남아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누구나 안전하게 성을 팔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아무도 내가 나를 상품화하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어떤 조건일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지를, 그 부분을 타격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대한 산업으로서 조망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성산업의 측면에 좀 더 주목하고 분석하는 관점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